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려면 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때 자기 존중감 또한 커진다. 자신의 욕구를 의식할 때 일반적인 자기 인식 또한 높아진다. 선을 그으면 자아 감각을 기를 수 있고 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사이에 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반려자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나를 스스로 돌보자. 그래서 나를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의 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리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모두 적어보라. 그게 당신을 계속 기쁘게 하는 일이든 당신을 예쁘고 멋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든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가져오는 일이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10중 8구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스스로 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했을 때 더욱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층 자급자족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속담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해줄까? 대대로 의사인 집안의 유산을 이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의대에 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의사가 되는 건 그의 목표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목표일까? 부모님을 만족시킨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이 그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며 살게 될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기대가 지배하는 삶을 살 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린 후에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데 따르는 진짜 단점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당신의 요구를 그 사람이 거절했던 때가 기억날 것이다. 그건 분명 짜증나는 경험이었겠지만 짜증을 내는 건 당신이었지 상대방이 아니었다. 아니면 반대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상대방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선을 잘 긋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몇 번의 요청을 받아도 싫다고 거절할 줄 안다. 당신 곁에 절대 있어주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보답받지 못할 노력을 들여야 하는 관계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또한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저 불안한 사람일 뿐이다. 불안한 사람은 당신이 입을 다문 이유가 자신에게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넘겨짚거나 자기 얘기만 하려고 대화에 끼어든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재정의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정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 자신의 감정, 기분, 생각 등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을 긋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선을 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애정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른이 된 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관심에 집착하게 되고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내가 평소 코칭 세션이 끝나고 숙제를 낼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숙제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5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실 5분의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좀 더 이기적으로 굴자. 결국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 써야 한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배워야 한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또 거절할지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이를 알기 위한 목록의 저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 채워보자.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내 필요와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둔다. 내 감정을 느낀다. 내 생각을 전한다. 사소한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연습. 직장편. 일 잘하는 사람은 거절도 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업무 연락을 하느라 대화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참지 않는다. 저녁 식사 내내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저녁을 같이 먹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대부분 일 중독자들은 사실 정말로 급한 일을 한다기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 일을 멈추지 못한다. 그들은 바빠 보이고 싶어 여기저기 산만해지는 상황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선을 긋는 건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나 직장에서는 좌천되거나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람들은 이를 선을 긋지 않을 핑계로 삼는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과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침묵 속에 고통받으며 쌓이는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잘못된 이분법을 세운다.
하지만 두 선택지 사이에는 절충안이 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뒤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연히 사무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일하면 상사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올려줄까? 알 수 없다. 당신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호히 의견을 말하기 전까지 상사는 당신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 있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명확한 보상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일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둘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돈으로 가치를 헤아리며 직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으로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평가한다. 만약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좌지우지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당신이 받는 대우에서 그런 평가가 잘 드러난다. 금전적 보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과 함께 돈의 영역에서 강력한 선을 긋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직종을 불문하고 인맥을 핑계로 무보수로 일해주거나 적은 돈만 받고 일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신의 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내게 득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보수로 일하지 않는다. 무보수로 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마다 다르다. 특히 내가 일하는 업계에서는 직업적 소명을 이유로 보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많다. 나도 종종 이러한 이메일을 받는다. 메일에는 내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그냥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이런 일을 수락하는데 반대한다. 물론 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몇몇 비양심적인 회사에서는 대의 명분을 향한 사람들의 책임의식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이용해 일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선을 가지고 있다. 내 시간과 에너지, 내가 갖춘 자격이 돈을 지불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회사라면 내 지식과 콘텐츠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은 일종의 존중의 문제다. 앞에 이메일을 보낸 회사에서 솔직하게 말한 게 맞다면 예산이 없다는 변명은 그저 계획이 부족했다는 소리밖에는 안 된다. 행사 장소 대관료, 음식, 케이터링 비용,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낼 수 있는 회사라면 행사에 초대하는 강연가에게 강연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친구 편. 평생 갈 절친보다 존중받는 친구가 좋다. 친구 관계에서 건강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연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친구 관계는 왠지
특별한 노력이나 소통 없어도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그런 삶의 변화는 친구 관계의 역학을 바꾼다. 사는 곳이 바뀌든 직업이 바뀌든 우리 인생의 이행기에서 모든 친구 관계가 그대로 남지는 않는다. 또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런 우리의 성장을 친구들이 항상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신뢰와 자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면 남을 험담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친구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사자가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하게끔 해야 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여자들의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한 사람을 두고 함께 싫어하면서 유대를 쌓기도 한다. 함께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맺은 유대 관계는 끈끈할지 몰라도 바탕에 독성이 있는 사이다. 친구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즐긴다면 당신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사회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헤어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다. 평생의 우정을 중요시 여기고 친구를 잊는 걸 개인의 실패라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정이 끝난 데는 내가 나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내게 좋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친구일 수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해로운 사람보다는 해로운 역학관계와 해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의 문제로 정의하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끊는 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곁에 둔다면 결국엔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고 여기서부터 피할 수 없이 험담이 시작된다. 서로 선을 긋지 못한 친구와 결별하고 새롭게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는 여정을 지나면서 나는 우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까지 늘 배웠던 내용들과 맞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우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더 건강하고 유익한 길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친구 관계는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전부 실패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정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진짜였다. 지난 날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관계였고 사랑과 공감, 서로에 대한 지지가 넘쳤으며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필요했던 완벽한 관계였다. 그런 관계였다 해도 여전히 끝은 있을 수 있다.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었든 짧았든 상관없이 우정은 당신의 삶에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인간관계는 끝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당신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영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우리 문화에서는 끊임없이 더 유리한 거래를 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빠른 차, 더 명예로운 직업을 추구하는 게 하늘에서 부여받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지요. 더 좋은 걸 얻어내라는 맹목적인 힘에 떠밀려 우리는 계속 바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놓치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정신없이 달리다가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버리지요. 그 뒤에 남는 건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쟁취하려는 끝없는 욕심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차를 바라는 것과 더 좋은 아내나 남편을 바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유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그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영역에까지 적용하고 만 것이지요. 현실은 불확실하고 자주 고통스러우며 우리에게 쉼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현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속한 소비 문화에서는 어떤 제품의 현실을 바꿀 마법이 있으니 그 제품을 소유해서 그 힘을 누리라고 광고합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누군가를 꿈꾸지요. 지금과는 달리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로 인도해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럴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점이 있는 또 다른 인간에게 자신이 바라는 마법적 능력을 투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과 얼마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지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대에게도 마법 따위는 없으니까요. 어째서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화면은 영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이 맺히지 않거든요. 사람도 이와 같아서 마법적 속성을 투사하려면 얼마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알아갈수록 감정적 거리는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이미지도 사라집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원하는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만나본 적조차 없는 사람 등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만 거리를 유지하고 꿈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결국 절대적으로 우월한 배우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과 맺은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현실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의지가 생겨나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은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 없기에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지요.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려는 노력은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정원을 돌보는 데 드는 노력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영감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관계를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롭다고 느끼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야 하지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쉽게 노력을 그만두고 또다시 먼 거리에서 미지의 상대에만 깃들 수 있는 마법을 찾아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영역과 그의 효과적인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환상 통제. 다른 상대에게 환상을 품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순히 상상은 자유이며 무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쉽지요. 보통은 그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환상은 지금 자신이 놓인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환상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거나 배우자와 맺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현실과 전혀 무관할 경우 환상이 우리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환상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감정적 에너지를 아주 많이 소모합니다. 우리가 영화 보는 걸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와 같지요. 실제 배우자가 아니라 마법적인 상대와 누리는 환상의 삶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현실의 배우자와 현실의 인생에 쏟을 에너지는 줄어들지요.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뜬구름을 잡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다른 상대에 대한 환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무척 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환상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강렬한 유형인 성적 환상도 빠져나와야 할 환상에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고작 환상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발붙일 현실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현실을 직면할 만큼 단단하게 중심 잡힌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나지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대와 맺은 관계에서든 만족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평가. 우리의 환상에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제법 어렵습니다. 우리의 평가에 깃든 힘을 받아들이기는 그보다도 더 어렵고요. 손에 넣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해 생각할 때 그의 지성과 성격과 성적 매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런 평가가 단순히 감정을 근거로 내려진 판단에 불과하며 종종 거짓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 내리는 평가조차 대부분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주관적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우리가 내리는 평가 대부분이 주관적이며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모욕으로 느끼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맺는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자기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결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보통 상대의 약점에 집중한 나머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평가는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는 데서 느끼는 실망감이 낳은 산물일 뿐이지 객관적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그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고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 해요. 상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장점에서 새로의 상대의 매력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상대에게 느끼는 만족감이 높아질 뿐더러 정신적인 자기 통제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인생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 표현. 우리는 실제 배우자에게 느끼는 기분을 근거로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기분이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다음 실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특히 단둘이 있을 때 상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대화를 걸고 스킨십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보다 좀 더 큰 열정을 담아서 행동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 보장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꾸준히 표현하는 데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일단 체험해 보면 그것이 사랑의 과정의 필수적임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상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체감하고 우리에게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감정 표현의 힘을 빌려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도 익히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절제와 노력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그것이 사랑의 현실이지요. 현재 관계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맺은 관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 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관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 앞에는 사랑이 요구하는 끝없는 노력을 실천할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에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주는 스승이지요.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표현 그대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픈 여자가 내담자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그는 아들을 멀리 있는 대학에 보내고 나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건강했지만 70세쯤 되었을 나이에 더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찾은 해법은 간단했어요. 딸네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었지요. 멋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아버지는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딸네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는 아예 딸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친구나 다른 가족과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어서 자연히 딸을 자기 세상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딸이 밤이나 주말에 외출하면 아버지는 버림받은 아이처럼 비죽거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아버지는 더욱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차리거나 자기 위생을 돌보지 않았고 집을 보러 다니거나 집세를 내는 일도 없었지요. 처음에 딸은 아버지를 동정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우울증에 걸려 약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에게 자기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어요. 그는 자신을 내팽개친 채 딸네 집 소파에 웅크리고 있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딸의 아파트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딸의 인생마저 차지해버린 것이죠. 딸은 차츰 아버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해졌어요. 집에 오면 형편없이 흐트러진 사람이 내 소파에 앉아 있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싶은 마음뿐이지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지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조차 아버지의 수동적 저항 앞에서 무력해졌지요. 상색에 맞서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마음이 물러졌어요.
이렇듯 냉랭하게 몇 달을 보낸 딸은 건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대장염 발병이었는데 딸은 이를 소화불량이라며 가볍게 치부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처음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물은 건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일단 아버지를 돕는 건 잊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자기 안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했어요. 그 문제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내담자의 부모님은 둘 다 이민자로서 미국에 왔고 처음 몇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네 자녀는 가족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습니다. 내담자는 이런 가르침이 극단적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익숙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쁜 딸이 된다는 묵직한 죄책감을 피하고자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딸에게 거는 기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내담자는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니 화가 났고 거절하자니 죄책감에 짓눌렸지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죄책감을 없애긴 힘들다고, 적어도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가능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듯 가족 일로 죄책감을 느낄 때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러니 가족의 요구 앞에서 무너졌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그가 자신을 치유하려면 디뎌야 하는 첫 발짝은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죄책감을 그저 견디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에 이르려면 먼저 죄책감의 의미부터 바꾸어야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신호라고 여기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나는 내담자에게 어째서 자기 아들은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아이가 저를 벗어나길 바라거든요. 그 애가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들이 그와 같은 부모를 둔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개인성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개체화는 한 사람이 성장하고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족은 이 과정에 저항해요. 부모는 아이가 한 개인으로서 독립하도록 허락하면 더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위반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아이를 길들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란 부모의 기대를 거부하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정의할 용기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죄책감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긍정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헬스장에 가보았다면 누구나 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는 동안 근육은 아프지만 그 통증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고통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려고 할 때 느끼는 죄책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올바름의 잣대에 비추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지요. 이런 유형의 죄책감은 보통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개체화에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기준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장착한 내담자는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겨나는 죄책감을 즉각 반대 신호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기에 처음으로 자기 뜻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개체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익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족에게 냉담해지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될까봐 겁냅니다. 가족에게서 독립해 나오면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리라고 짐작하기도 하고요.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개체화된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저항하는 동시에 그 요구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분리되었으나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에너지를 보내고 있지요. 그 두 가지 에너지란 우주의 기본적인 에너지로서 하나는 우리를 개인으로서 남들과 분리해주는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모인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에너지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감정적 능력이 바로 개체화의 정의이지요. 개체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 모든 상호작용은 흑백 논리를 따릅니다. 수동적으로 굴종하거나 죽을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흑백 논리의 바탕을 둔 상호작용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신체적 폭력의 원천입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한 번에 사용하는 비결은 감정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데 있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균형을 잡으세요. 말투에 유의하고 살갑게 보듬어주고 시간을 내어 자기 뜻을 설명하세요.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눈에 약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대와의 연결을 끊지 않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면 상대는 설령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